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밤입니다. 자, 수능이 끝났지만요. 뭐 불수능이니 뭐 어려웠니 별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뭐 킬러 거기에 익숙해 있죠, 그죠? 그래서 2024년 수능에 이제 핫 이슈는 킬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하는데 그 배제가 됐느냐 뭐 이상한 용어까지 써가면서요. 그래서 뭐 설왕설래하고 시중에는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돌고 있어가지고요. 그 많은 부모님들에게 혼선을 드릴까봐 제가 그게 아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느라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자, 42만 명인가 뭐 이렇게 시험을 봤더니 신청자는 뭐 50만 명 가까이 되고 안 본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수학의 22번이 뭐 킬러다. 뭐 어느 뭐 단체에서는 뭐 대학생들만 대학 수학을 배운 애들만 풀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많은 그 요번 수능에 대한 수학 전문가들이 뭐 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다다닥 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댓글이. 다 검색을 해봤는데 제대로 양심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비춘 곳을 찾았어요. 뭐 분당에 있는 어느 수학 학원인데요. 뭐 아마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바른 얘기하니까 바른 얘기하는 데는 잘 안 따라오죠. 그런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가 어느 학원 어떻게 운영되는 학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야 이거 바른 말을 하는구나. 저게 이제 인정을 받아서 제가 그 학원 이름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무슨 영어로 뭐 what 뭐 어떻게 soul 뭐 어떻게 이런 그런 학원이에요. 제 자식 같으면 거기 보낼 거예요. 바른 소리 하는데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봤는데 과연 만점자가 몇 명이고 뭐 이런 통계는 지금 평가원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다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1차적으로 이 22번 문제는 문이과 공통으로 출제가 됐죠. 자, 문이과 공통으로 출제가 될 때는요. 문제는 제발 맞춰라 하고 낸 거예요. 뭐 이과생들이라고 어렵고 문과생들이라고 쉽고 그건 아닙니다. 문이과 통틀어서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출 거다. 이렇게 해서 냈다고 봅니다. 또 사실이 또 그렇고요. 그래서 정답률이 지금 뭐 가채점 결과 뭐 1%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메가스터디에서 이과 기준으로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 기준으로 상당한 숫자죠. 반이 넘죠. 그 아이들 기준으로 정답률이 5%다. 이게 제일 신뢰성이 있습니다. 자, 메가스터디에서 정답률 5%라는 건 제가 추론을 할 때 이랬습니다. 50만 명의 시험을 본다고 그러면요. 그 중에 절반, 25만 명은 채점해볼 정답률에 늘, 글쎄 제가 이렇게 하면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치가 없다. 공부를 좀 하는 애들, 조금이라도 하는 애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답률이 5%다. 그러면 이 5%는요. 적어도 전체적으로 추론 보면 이 문제를 풀었던 애들은 전국적으로 10,000명이 넘었을 거라고 전 추론합니다. 아마 에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 얘기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22번을 맞춘 애들은 612명인가 그래요. 자, 10,000명이 22번을 맞췄는데 그 어렵다는 걸 맞췄는데 겨우 5, 600명만 만점자가 나왔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실력이 빵빵한 애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는 애들이 나머지는 쉬웠다. 이 문제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쉬웠다. 그리고 또 정답률은 공부 조금 하는 애들 정답률은 거의 90% 80% 그래요. 다른 문제들은.
그랬는데 22번을 푸른 문제에 약 5%에 해당되는 600여 명만 만점을 받았다. 이건 문제가 큰 겁니다. 나머지 문제를 다 맞췄어야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여기서 좀 에러가 났다 해도 10,000명 중에 5% 빼고 9,500명은 이 문제 만점자가 나왔어야 돼요. 그랬는데 600여 명밖에 안 나왔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풀어놓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문제 풀어놓고 쉬운 문제에서 에러가 났다는 얘기예요. 자, 수능 문제 출제할 때요. 주관식 문제라고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난이도를 있는 문제를 갖다 놓고 그 중에 정답이 정수로 나오는 거를 주관식으로 이렇게 돌렸을 거라고 저건 봐요. 그렇지 않고는 주관식 문제를 따로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객관식 문제에는 이게 거품이 있잖아요. 찍은 애들. 그것까지 합치면 약 18.5%에서 많게는 20%가 이제 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통계에서요. 그리고 이 주관식 문제는요. 이건 100% 정답률이에요. 그 수치를 제 경험으로는 여태까지 주관식 문제를 찍어서 맞힌 애들 딱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그것도 그 답에 근접한 도출을 해놓고 그래도 이거 같을 거야 하는데 그게 맞으니까 기가 막힌 평소에 로또 맞을 걸 여기서 하나 맞아버린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이해 가시죠? 이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이들은 문제를 이제 고3이 되거나 이러면 자기가 문제를 틀리는 문제는 어려워서 틀렸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 자꾸 풀면은 풀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날 거다. 예전에는요, 못 푸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 16년대에 이렇게 보면 킬러 문제 진짜 있었습니다. 제가 뭐 찍어서 얘기해 달라면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 계속 있었어요. 그건 아무리 공부해도 못 푸는 애들은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할 때는 그 수학적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애들은 그 문제 포기하고 나머지로 다 맞춰서 이렇게 행복하게 해줬거든요. 자, 이게 수학이에요. 그런데 수능 문제 출제하기 전에 교육부에서 그랬죠. 킬러 문제 빼라. 저는 쾌재를 불렀어요. 야, 이제 특정 과목에, 특히 수학 과목에서 능력 있는 애들이만 독식했던 만점을 일반적인 애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만점이 나올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희망을 무너뜨리게 한 게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지, 제가 멤버십이나 개인 유튜브 컨설팅을 해줄 때는 어머니 보고 답지 보고 애가 그래프 그리냐 안 그리냐를 확인하라 그래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어려운 문제를 쉽게 답을 도출해내는 것만 배웁니다. 그런데 그 도출해내는 게 지가 도출했느냐?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갖다 놓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한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을 다 일일이 다 적어서 해서 풀어주는 선생님이 한 문제 5분 걸리면요. 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30초 만에 문제 딱 풀어주는 선생님 보면 최고야 이러면서 이제 뭔가 배웠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 선생님의 능력이고요. 아이의 능력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묻는 거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여기서부터 크게 잘못되는 거고요. 자꾸 그 문제지에다가 풉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습관적으로 생략을 하고 암산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몸에 배워가지고요. 고등학교 때도 고칠 수가 없어요. 멱살 잡고 흔들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흔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 게 고3에 왔을 때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는 애들이 2개, 3개 틀리는데 이게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방법은 엄마표로 하나하나 찝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엄마표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멤버십에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이 상황에 맞게요. 그래서요. 아이 수학을 제대로만 교과 과정을 제대로 교과서가 아니고요. 교과 과정을
무수히 연습을 하고요. 연산의 스피드와 정확도를 길러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어도 전체 과정을, 계산 과정을 디테일하게 쫙 쓰면서 연습을 해야지 연산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여태까지 몸에 뱉던 연산 능력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22번에서 빠진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애들이 한테 빠진 게요. 자, 수학할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아이가 풀 수 있어야 되고요. 풀어주는 문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중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 푸는데 익숙지 않았을 때는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저런 문제를 저렇게 푼다 하고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경험을 살리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요. 고3에 올라와서 수능을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할 때 망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맞으면요.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이번 수능이 끝나고 이제 뭐 국어도 또 올려드리겠지만요. 몇 문제 틀렸다 그래도 제가 문제 갖다 놓고 다시 풀어보면 한 문제도 틀리는 문제 없습니다. 한 문제도. 그건 이제 첫 시간이고 여러 가지 이제 멘탈이 흔들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배워야 될 과정, 공부해야 될 과정만 딱 해놓으면 뭐 나머지는 언어적인 능력으로 푸는 거거든요. 지금 뭐 영어도 어려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1등급이 4% 나왔다는 건 정확히 맞춘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왜 봐요? 공부했던 애들은 에게 많이 실력을 쌓았던 애들에게 어드밴티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열을 매겨주는 거잖아요. 여기에는요, 문제가 어려웠다, 쉬웠다가 크게 그거 가지고 논란을 하면 안 돼요. 왜 문제 쉬워가지고요. 문제가 쉬워져 버리면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공부도 좀 덜 해놓고 상위권 애들 거 넘보겠다는 건 이거는 얌체짓이죠. 내가 한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역대 수능 중에서 가장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잘 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탐구도 마찬가지로 2개 다 만점 나온 애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한 애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수능에 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이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와서는 참 힘들어요. 진짜 어머니가 강력하게 아이를 이끌어주기 전에는요. 힘듭니다.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든 내 아이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시험 한번 보고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 기대감이.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시험을 보고 나서 뒤풀이를 안 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적어도 자기가 시험을 봐서 왜 틀렸는지는 분석을 해야 돼요. 그것도 공부가 되니까요. 그 영역에요. 안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부모님들 이거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험 보고 나서 딱 그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수능은 아침 8시 40분, 그러니까 6시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해질 무렵까지 뭐 국어 몇 문제, 수학 몇 문제, 뭐 영어 몇 문제, 선택 지문 거기 다 딸려 있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각 지문을 읽고 분석하고 선택 묻는 말을 분석하고 선택 지문을 분석하고 맞냐 틀리냐 이거 검색을 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완벽하게 한 번도 에러 없이 가는 게 만점이고요.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식들 문제 갖다 놓고 해보세요. 수도 없이 에러가 나올 겁니다. 이거 고치지 않고는요. 좋은 성적 거두기 힘듭니다. 자, 거의 모든 고3 수능생들이나 재수생들이 겪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석양의 무법자도 아니고요. 해질 무렵에 석양의 무법자처럼 시험장을 나옵니다. 많은 애들이 같이 쭉 나와요. 부모님은 밖에서 몇 시간 전에 가슴 조이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기서 나오는 아이의 걸음걸이나 표정을 읽습니다. 씩씩하고 이렇게 밝게 나오면 그나마 1차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행이다 이러고 딱 아이를 만났을 때 고생했어 보다 수학은 이럽니다. 그러면 아이는 씩 웃으면서 다 풀었어요. 그러면 부모는 막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하늘로 날아갑니다. 못 푼 문제 없었다. 그리고 둘이서 셋이서 가족끼리 차를 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집에 가서 뭐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서 정답을 맞춰봅니다. 짝짝짝짝짝 맞춰서 확인 팡 누르는 순간에 X 막 가요. 자기는 시험 시간에 맞았다고 봤는데 X 갑니다. 이 순간 와르르 무너져요. 뭐야? 이러고 문제지 가져와봐. 그래서 그 문제 또 풉니다. 맞는데 문제가 잘못돼서 이거는 항의해야 돼. 계속 맞는데 이래요. 지가 틀려놓고. 왜 틀렸느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보는 이제 평소에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볼 때는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라고 다들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올해 해본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특히 수학은요.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규칙대로 풀어야 돼요. 공식대로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풉니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해서 답이 점수 수치가 15가 나오면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풀었더니까 10이 나왔네. 딱 보니까 답이 있네. 그리고 시간 없는데 지금 이거 다시 풀어볼 이유가 있나요? 쉬운 문제에서 착 긋고 갑니다. 자기가 실수한 거 몰라요. 모의고사에서는요. 예를 들면은 15라는 수치가 있고요. 10이라는 수치가 없어요. 그러면 풀다가 없으니까 다시 풀죠. 그럼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이게 크게 보면 수능하고 모의고사하고 다른 점이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한수학 하는 애들이요. 지는 만점 받았는지 알았지만 집에 와서 채점해보고 그제서 뒤통수를 탁 칩니다. 또 일부는 또라이 같이 죄송합니다. 문제가 잘못됐어 하고 해설 강의 들어보니까 그제서 뜨악 이러는 거예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게 수학에 투자해놓고 수능에서 만점이 안 나오는 중요한 이유.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꾸 선생님의 능력을 빌려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복습은 안 하고요. 복습할 필요는 사실 없고요. 복습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문제의 연상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수학 잘하는 방법인데 안 하잖아요. 나 저 문제 풀 수 있어. 이러고. 수학은요. 한 문제당 풀 수 있는 방법은 수천만 가지예요. 그 중에서 모범답안이라고 정상적인 교과과정에서 배운 내용으로 푸는 방법. 이게 모범답안이거든요. 여기서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연습하는 애들은 수학에서 만점 나옵니다. 지금 수능 수학 만점 맞기 참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상한 방법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 말을 믿어주셔야 돼요. 제가 문제를 한번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요. 이렇게 수학 문제를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해 본 적은 지금 처음이에요.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22번 문제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설랑설레 이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문제를 띄웠어요. 통상적으로 뭐 미적이 어렵다 뭐 이랬는데 자 22번 문제에서는 함수 문제인데 함수 추론 문제예요. 자 그래 놓고 여기다 4점을 이렇게 줬을 때는 아마 출제지는요 제대로 배운 애들은 그냥 4점 그냥 먹으라고 주는 문제인데 애들이 여기서 멘붕이 왔다 이런 뜻은요. 어떻게 보면 한 줄 묻는 문제가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밖에 안 돼요. 보면 여기에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한 조건이 있고요.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요런 게 0보다 적을 때 여기 조건이 하나 또 있죠.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F가 8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요. 대부분의 애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함수 문제에서 그래프를 안 그린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을 땐 추론 문제 못 풀죠. 그리고 뭐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건만 잘 따져가지고요. 그대로 찾으면 답이 그냥 나와요. 그런데 엉뚱한 쪽으로만 자꾸 집중을 하고요.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에만 맨날 매달리고 정석으로 이렇게 푸는 그 계산 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연습을 된 애들은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출제지는요. 이거를 점수를 주려고 만든 문제지 여러분들에게 틀리라고 낸 문제는 절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출제해 놓고요. 과연 교과 범위에서 풀 수 있는가? 출제지는 이번에 가장 신경 쓴 게 이 문제를 냈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을 도출해낼 때까지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부분이 동원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그것만 맨날 검사를 했거든요. 그거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과 과정에 다 풀리는 교과 과정의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어요. 이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요. 대학 수학에서만 풀린다. 이런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말은요. 자, 대학 수학 풀 때 덧셈 뺄셈 없이 문제 안 풀리죠. 대학 수학에서 덧셈 뺄셈이 쓰였으니까 이 문제도 덧셈 뺄셈 없이는 문제 못 푼다. 저는 그렇게 들려요. 저한테는요. 자, 제 설명을 잘 이해하셨으면요. 결론은 이번 수능 수학에 킬러 문항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뭐 이런 게 킬러가 아니면 또 뭐가 킬러야? 이렇게 물으신다면 죄송합니다. 아마 2016년 30번, 2017년 30번, 18년 30번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런 게 킬러죠. 거기에 비하면 이건 킬러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이게 그래프 추론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프 추론을 통해 가지고 함수식을 이렇게 도출해내는 해결 가능성이 있느냐. 정상적인 공부를 하는 애들은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요. 한 번에 휙 그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매번 공부할 때 또 반복해가지고 연습하지 않으면 해결을 못한다. 그리고 또 여기 문제에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조건식을 해석을 해야죠. 조건 해석하고 그래프 추론을 해서 그래프를 두 개 그려가지고 될 때와 안 될 때를 해내면요. 답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건 잘못 푸는 경우, 이건 제대로 푸는 경우에서 483 딱 나옵니다. 뭐 분수식 곱셈 8 곱하기 7 가로에 8 더하기 어쩌고 해가지고 483 딱 나오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애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요. 직접 아이가 수천만 번 써보고 또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는 꼭 그려봐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자기 시험지 밑에 483이라는 수치가 딱 뜹니다. 이래서 수능이 만점이 나오는 거죠. 자, 책이 없어서 수능 만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문제집이 없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좋은 선생님이 없어서 아이가 수능 만점을 못 맞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이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적어도 고3쯤 되면은요, 지가 공부해야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 과정은요,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어요. 뭐라고 그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물론 아주 아이들은 저 방글라데시보다 더 행복한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행복 지수가 세계 최고입니다. 한 문제 틀려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요. 두 문제 틀려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다 맞았다고 칭찬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나 공부하는 데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 동안. 그게 중학교에 와서 또 뭘 발휘를 하려니까 6년 동안 쌓인 내공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거는 부모님이 하나둘 잡아주기 전에는 어렵다. 어떤 사교육을 하든 공교육을 하든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는 안 다닙니다. 요즘 어머니들 여기 다녀볼까? 이 책 해볼까? 저 책 할래? 아이 의견을 묻죠. 이거는요, 험한 길을 갈 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이한테 의견을 묻는 거나 같습니다. 저기 물이 있으니까 어림이 어른 저리 가면은 갈 수 있겠지, 저리 가볼까 하면 애들은 미끄럼도 타고 재밌게 저리 가겠다 그러겠죠. 그래도 가다 보면 깨져서 밑으로 가죠. 오랜 동안 아이 공부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냐, 맨날 이것만 연구한 제 입장에서는요,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과목별로 특출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그 독점했던 문제들도 내 아이들은 풀 수 있다. 단 훈련을 잘 받아온 애들만. 그래서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요, 멤버십에 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슴 쓸어 내릴 거예요. 아, 이대로 갔다가는 큰일 났었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대학은 수학 한 과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전체가 고르게 점수를 획득해야 좋은 대학을 가죠. 다른 거 다 만점 받고 어느 한 과목이 빠져버리면 원하는 대학 못 갑니다. 다른 거 다 만점 받고 탐구에서 한 과목 빠져버리면 원하는 대학 못 갑니다. 이거보다 더 원통스러운 결과는 없죠. 늘 이야기를 하지만요, 교육과정은요, 아이를 완성시키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초등학교부터. 그때 다 맞춰서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고3에 가서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읽고 맞냐 틀리냐 분석을 하고 검증을 하는데 결론을 내려야 되면 이거는 거의 다 객관적으로 남들이 인정하는 답을 도출해내야 되거든요. 가끔 주관적으로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이랬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런 객관적인 도출을 해내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공부를 시켜야 된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교과 범위 내에서 다양한 경험이에요. 그 밖의 게 아니고요. 자, 제가 쓸데없는 얘기하느라고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 얘기에 신뢰가 안 가는 분들한테는 쓸데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오랜 동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내 자식 같은 입장에서 피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 꼭 명심을 하셔가지고요. 고3들은 고3들대로 1년 동안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